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었다. 2. 한국의 파괴력. 3.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KF-21. 전투기 도입 계획이 있는 국가들은 열광하고 있는 반면 경쟁 기종을 만드는 나라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8일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히는 프랑스에서 KF-21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프랑스는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장에 KF-21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 기종들은 빠르게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미국같이 한국의 동맹이나 인디나 폴란드같이 KF-21의 잠재적 판매 대상국이 아닌데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기사 내용에 관심을 보여 그 내용을 옮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인디가 분담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깨기 직전인 6월 말이라서 지금과는 KF-21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닐은 프랑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태도가 어떻게 바뀐 것인지 기사 원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 6월 28일 프랑스 매체 매터 디펜스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F-35보다 먼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기사의 내용은 KF-21이 개발 속도의 관점에서 F-35를 곧 역전하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비단 F-35뿐만이 아니라 라팔, 유로파이터, 수-35 등 경쟁 기체들을 KF-21이 빠르게 추월할 것이고 이를 막을 방도도 달리 없다는 절망감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신형 전투기 개발처럼 복잡한 프로그램이 어떤 일정 지연도 겪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나라의 항공산업이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일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투기의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국과 한국의 KAI 그룹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으로 성취하고 있는 일이며 닐은 계획되어 있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의 33분간 초도 비행을 경남에서 막 마친 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자기인 1, 2, 3, 5호기와 복자기인 4, 6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기 초도 비행 이후 1년도 안 되어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비행 영역을 탐색하고 항전 장비와 무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 달 전 최초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모든 전투 능력을 획득하고 배치되는 2026년부터는 아직까지도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F-4와 F-5를 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이 계획표에 명시된 일정대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를 잘 이행한다면 보라매는 완전한 작전 요구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F-35 라이트닝 11보다 15년이나 늦는 2010년임에도 F-35A보다 이른 시점에 개발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F-35가 스텔스와 데이터 퓨전, 센서 측면에서 훨씬 앞선 성능인 만큼 두 프로그램을 1대1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차는 KF-21이 한국 항공산업에서 처음 만드는 국산 전투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미국 개발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모든 구조적 불균형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현재 서방 전투기 최강의 전력인 F-35에 비해서 KF-21의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것인지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15년이나 늦게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음에도 F-35보다 KF-21의 개발 완료 판정이 먼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F-35는 세계 각국에 판매되어 운용되는 현재까지도 설계 당시 목표했던 성능을 전부 획득하지 못해 개발 완료 판정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명백한 후발주자인데다가 목표 성능이 F-35에 비해 그렇게까지 밀려나지 않으면서도 개발 완료 판정을 목전에 두고 있죠. 메타 디펜스는 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뒤이어 설명했습니다. 사실 KF-21은 F-35와는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바로 KF-21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들이 이미 검증되어 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의 검증에 관련된 어려움이 KF-21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F-35 설계에 들어간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되는 70억 달러만으로도 설계를 완료할 수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KF-21은 앞으로 몇 달쯤은 더 진행될 것이고 2026년 배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2024년엔 양산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 공군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메타 디펜스가 분석한 KF-21의 빠른 개발의 비결은 바로 설계 패러다임의 차이였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을 맨땅에서 새콤게 만들어내야 했던 F-35와 달리 KF-21은 검증된 기술들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의 개발 과정에서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명이 필요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국산 기술로 더 신뢰성 있게, 더 값싸게 재현하는 것이 최대의 관문이었죠. 물론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한국의 발치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에는 수두룩하고 메타 디펜스에서도 이를 현명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가 분석하기에 이는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불이익을 장점으로 훌륭하게 승화시킨 지혜였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의 한편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대행인 무하마드 헤린드라가 2022년 9월 KF-21의 공식 발표를 겸해 맺었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향후 KF-21을 인수하기는 할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다른 한편 한국 공군으로부터 최초의 FA-50 경전투기를 납품받기 위해 방한했던 폴란드 국방장관은 KF-21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폴란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업적, 산업적 관점 모두에서 침묵해버린 인도네시아를 대신하는 잠재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어 메타 디펜스는 KF-21 프로그램의 유일한 오점으로 태도가 나쁜 파트너 인니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인니가 이대로 분담금 납부를 영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입장에는 최초 수출을 약속했던 파트너를 잃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체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러한 손실은 이미 인니 뒤에 줄을 늘어선 국가들이 바로 메워줄 수 있으며 그 최우선 후보는 바로 폴란드였죠. 인니의 태도는 KF-21 프로젝트에 있어서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한국은 다른 분야의 방산 수출을 통해 확보해둔 인맥으로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발의 첫 번째 단계 블락 5를 마무리하고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속도와 효율성을 유지하며 테스트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전투기의 5번째 고객이 된 말레이시아가 다른 후보들을 떨어뜨리고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선정했던 것처럼 이에 성공할 경우 KF-21은 F-16,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35 등이 있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 발을 들이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타 디펜스의 본심은 마지막 단락에서야 나왔습니다. 한국이 FA-50으로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을 쓸어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본격적인 4세대 이상급 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체가 예시로 든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 데다가 그 중에는 기존의 방산 강국으로 분류되지 않던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FA-50은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L-15, 러시아의 미그-35, 이탈리아의 M-346, 튀르키예의 휴르제트 총 5개 기종과 경합한 끝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인도에서는 자국 전투기인 테자스의 첫 수출이 될 수 있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고 중국은 늘 그렇듯 무기를 싸게 사고 중국의 편에 붙을지를 시험하는 성격이 컸죠. 러시아의 경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방산 시장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첨단 무기 개발을 선도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며 튀르키예는 그 당시 후보 기종의 실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상당한 대사건이었습니다. KF-21처럼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자될 정도로 말입니다. 프랑스가 두려워한 것은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벌어진 일이 4세대 이상급 전투기 시장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프랑스는 최근 들어 뜻밖의 붙잡은 틈새 시장에서 꽤나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만든 4세대 전투기 라팔은 불과 한두 회전만 하더라도 그 성능보다는 안 팔리는 것으로 유명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요국들이 살만한 전투기의 성능은 라팔을 빼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싼 대신 도저히 써먹지 못할 만큼 성능이 낮거나 무지막지하게 비싼 대신 성능이 출중하거나였죠. 이 틈에서 조금 비싸지만 성능이 나쁘지 않은 수준인 라팔은 개발 20년이 넘어서 드디어 판매고를 올리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런 호황도 잠시 KF-21이 등장하면 가격으로도 성능으로도 라팔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라팔의 가격을 낮출 수도 없을 뿐더러 태생적인 개발 연도에서 기인하는 성능 차이도 극복하기는 어려웠죠. 프랑스는 라팔의 짧은 전성기를 한국에게 무력하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편 인니에서도 이 보도를 보고 국내 언론이 인용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은 라팔과 KF-21을 동시에 구매한 특이한 국가라서 양쪽 모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점이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인니는 라팔을 만드는 프랑스조차도 KF-21에 매혹됐다며 긍정적인 논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메타디펜스의 원문 기사가 올라온 시점은 6월 28일. 인니가 이를 인용한 시점은 지난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6월은 인니가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한국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기한입니다. 한국은 7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인니가 잠적했다는 공식 성명을 냈고 정부와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을 모르는 인니 언론들도 그 전까지는 늘 하던 대로 인니가 최강의 전투기 KF-21을 얻을 것이라면서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인니가 메타디펜스를 인용한 시점도 바로 그때죠. 여기서 인니는 프랑스가 KF-21의 개발이 놀랍도록 빠르고 순조로운 점을 극찬했다면서 자기들도 이런 좋은 전투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한국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죠. KF-21의 개발이 순조로운 것이 적어도 인니의 덕은 절대 아닐 테니까요. 그런 희망을 갖고 싶으면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보도를 내놓은 지 고작 이들 뒤부터 인니 언론들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안 내는 것은 한국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며 KF-21이 없어도 자신들한테는 라팔이 있다면서 거의 이중인격에 가까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줄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같을 뿐이죠. 한국은 이제 인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팔이 좋아 보이면 인니는 앞으로도 라팔만 사면 됩니다. 인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분담금 납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겹습니다. 차라리 인니가 이참에 계약 위반으로 사업에서 영영 쫓겨나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제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도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CAESAR 세자르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ATMOS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라섰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CAESAR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덴마크에 도입된 CAESAR는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CAESAR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CAESAR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덴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CAESAR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CAESAR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시 승무원이 외부에 노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 스쿠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방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G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CAESAR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방열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CAESAR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CAESAR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CAESAR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를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CAESAR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CAESAR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ATMOS-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ATMOS-2000 자주포는 CAESAR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CAESAR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CAESAR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보험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GH-2000, CAESAR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갑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오늘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고화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의지 등 무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색출선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정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덩이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 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명되는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중대와 40대의 보병 전투차, 6대의 자주박격포 APC-12에서 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두세 개의 기계화 포병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어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유료,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대략 600에서 1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지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교리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 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압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와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군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